이 봉투 들고 나가. 다시는 이 집 발도 들이지 마라. 치매에 걸렸다고 모두가 믿고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날이었고 불륜녀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30해를 이 집에 바친 며느리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봉투를 쥔 손만 떨고 있었죠. 집에서 쫓겨난 뒤 골목 가로등 아래서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 여자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불륜녀도 그리고 이 집 사람들 누구도 몰랐습니다. 치매라 여겼던 시어머니가 왜 하필 그 봉투를 며느리에게 건넸는지 그 안에 담긴 것이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을 뒤엎게 될 줄은 말입니다. 버리라고 했던 그 봉투 하나가 쫓겨난 여자의 인생을 바꾸고 쫓아낸 사람들의 말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미경입니다. 올해 58이고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또 며느리로 살다 보니 제 이름을 부를 일은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날 저녁부터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인생이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한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쌀쌀했어요. 낮에는 그렇게 따뜻하더니 해가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뚝 꺾이더라고요.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래 산 동네라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골목이었어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안개에 퍼져서 세상이 전부 흐릿해 보였습니다. 녹슨 우체통도 금간 시멘트 계단도 집 앞에 서 있는 감나무도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저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고 커튼 사이로 텔레비전 불빛만 깜빡이고 길에는 발소리 하나 남지 않아요. 괜히 마음이 더 쓸쓸해지는 시간이지요. 제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부랑 김치, 귤이랑 계란 조금. 역 앞에서 분식집 하는 친구 선희를 잠깐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오래 앉아 있다 왔는데도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땐 몰랐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누가 급하게 나간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현관문을 그렇게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오재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단속 하나는 유난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요.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볍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웃음이었어요. 집 안에서, 그것도 거실 쪽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를 때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 아니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밤늦게 남편 휴대폰에서 새어나오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요. 통화할 때면 슬쩍 몸을 돌리고 메시지는 금방 지워버리던 그 행동들. 말은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던 그 변화들. 저는 다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목소리는 숨지 않았어요. 제 집 거실에서 아주 당당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서 거의 30해를 살았습니다. 재개발 얘기만 10년 넘게 나오는 동네요. 집은 낡았고 골목은 좁고 벽마다 금이 가 있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결혼 전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꼼꼼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말했거든요. 자기가 벌어올 테니 저는 집만 잘 보면 된다고요. 그렇게 아내가 됐고 엄마가 됐고 며느리가 됐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면서요. 2년 전 시어머니 윤말순이 뇌졸중을 겪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깨서 부르시면 일어나고 밥 안 드시겠다고 하면 달래고 실수하시면 말없이 치우고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도 언젠가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손목에 비닐봉지가 파고들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서 울리고 있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스탠드도 천장등도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치 주인처럼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구조가 괜찮네요. 리모델링만 하면 살기 좋겠어요. 그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편안한 얼굴로요. 식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게 뭔지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으로 귤이 굴러떨어지고 계란이 깨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도요. 그리고 그때 몇 시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시끄러울 거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는지, 왜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는지, 그 방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만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차갑던 11월 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날만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경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세월을 통과해 왔는지 그 앞의 시간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왜 그날 밤 미경이 울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미경이 이 집에 들어온 건 29살 때였습니다. 그땐 아직 얼굴에 살도 있고 손도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죠. 사랑받고 싶다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미경은 20대 대부분을 봉제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산업용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씩 허리를 굽히고 있었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손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그게 인생이 될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쉼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종류의 노동이 시작된 거였죠. 결혼 첫 주 재우는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고 당신은 집안일 하면 돼.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에는 설명도 질문도 없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터 그 말은 규칙이 됐습니다. 그 뒤로 미경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 불을 켰습니다.
알람 울리기 전 남편 밥상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어요.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졌습니다. 무릎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아무도 그걸 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들 승우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미경이 일어났고 열이 나면 미경이 밤을 새웠습니다. 학교 행사도 상담도 늘 혼자였어요. 남편은 늘 바빴고 미경은 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시어머니 말순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고 치매 초기 진단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미경의 삶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다시 깨우는 일이 반복됐어요. 약 시간을 외우고 넘어질까봐 한밤중에도 귀를 세우고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우는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미경은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월급 가져오는 걸로 역할을 다 했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잔인한 건 미경도 그 말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자가 참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집안일은 티 안 나도 원래 그런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가을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시골에서 조용히 치렀어요. 3일 동안 상복을 입고 향냄새를 맡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손으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굽어버린 손, 끝까지 불평하지 않던 살. 미경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주 오래전에 마음먹었던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왔을 때 재훈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물었어요.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됐어?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우리 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미경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날 이후 재훈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야근, 그 다음엔 회식, 나중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늘 몸에 붙어 있었고 전화는 화장실에서 받았어요. 옷에서는 낯선 향이 났습니다. 미경은 다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순이 있었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은 것처럼 보이던 시어머니. 그런데 재훈이 들어오면 그 흐릿한 눈이 잠깐씩 또렷해졌어요. 밤중에 문틈으로 보면 침대에 똑바로 앉아 복도를 노려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경이 다가가면 그 눈빛은 다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닌다는 말. 역 앞 분식집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는 말. 그날 밤 미경은 울지 않았어요. 부엌에 혼자 앉아 냉장고 소리와 시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말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다 알아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말순의 손이 미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단단한 힘이었어요. 그 소나기에서 미경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편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이 앞으로 미경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게 될 거라는 걸요. 미경의 6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생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촛불도 없었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지요. 사실 미경은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포기해버렸거든요. 재훈이 마지막으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 준 게 언제였는지조차 이제는 떠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회사 일이 잘 풀리기 전 아직 이 집에 웃음이 조금은 남아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재우는 아내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그날 저녁 미경은 집에 늦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상갓집에서 반찬을 돕고 나오는 길이었지요. 손에는 아직도 마늘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마디는 하루 종일 쥐고 놓기를 반복한 탓에 뻐근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가로등 불빛은 누렇게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마른 낙엽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소리를 냈지만 그때의 미경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재훈은 늘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들어왔고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서재 문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집은 낯설었습니다. 미경은 대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볍고 거리낌 없는 웃음,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 말순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복도 끝에 있었고 요즘 어머니는 잠이 얕아 자주 깨곤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람 이름을 중얼거리며요. 하지만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가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수십 년 동안 밥상을 차렸던 바로 그 식탁,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 위에 낯선 종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듯한 서류들, 공식 도장, 그리고 서명란이 비어 있는 문서. 미경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상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단정한 차림의 여자 35쯤 되어 보이는 얼굴, 부드럽게 웨이브 진 머리와 연한 분홍색 손톱, 새 옷 특유의 빳빳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옷차림. 다리를 꼬고 한 손을 식탁 위에 올린 채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가 자기 자리였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재훈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미경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끌던 일을 마침내 끝내게 된 사람의 얼굴,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도 생각해야죠. 그 연세에 그런 상태면 요양원이 맞아요. 여기 두는 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손톱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드님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잖아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 위한 곳이 다 있잖아요. 미경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복도 끝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어머니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집, 땅, 재개발, 남는 것과 버려야 할 것들. 미경은 그 눈빛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차를 살 때, 처음 땅 이야기를 꺼냈을 때 늘 그랬으니까요. 그 순간 미경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차렸던 수천 번의 밥상, 밤새 간병하며 붙잡았던 손, 이유 없이 삼켰던 사과들, 아무도 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월이 한순간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윤말순 어머니가 복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지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등이 반듯했고 눈은 또렷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난 아무 데도 안 간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고 재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지나 미경에게 다가왔고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미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원래부터 내 거였어.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식탁으로 걸어갔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날 밤 가장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작은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가죽 주머니의 무게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밤 이후로 미경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집 안에 남겨진 사람들 역시 지금부터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둠이 천천히가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경을 통째로 삼켜버린 밤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던 순간부터 미경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왜 걷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지요.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고 낯선 거리와 낯선 건물들이 물 흐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차로에 혼자 서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과 파란 불을 번갈아 켜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미경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작은 캐리어가 덜컹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오래된 바퀴가 갈라진 보도블록 틈에 걸릴 때마다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품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말순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건네주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묘하게 현실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은 아니라는 증거처럼요.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간은 이미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미경이 평생 갇혀있던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밥 시간을 맞추고 약 시간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하루를 끼워 맞추며 살던 그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경은 그 시간 바깥에 있었습니다. 닻을 잃고 떠다니는 사람처럼 도시의 밤 한가운데를 흘러가고 있었지요. 봄밤이었지만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얇은 가디건 사이로 축축한 바람이 파고들었고 팔에는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외투를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이 뒤늦게 느껴졌지만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던 순간 손에 남아있던 도장의 감촉, 종이에 찍히던 마지막 압력,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마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라면과 음료 광고가 붙어 있었고 포장마차에서는 늦은 밤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지만 미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에는 제각각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TV를 보고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테지요. 삶은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미경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미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중년 여자를요.
이 도시에서 미경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였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발바닥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을 때 미경은 자신이 작은 동네 공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어르신들로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비어버리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놀이터의 그네는 움직임 없이 매달려 있었고 미끄럼틀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윤이 났습니다. 벤치 몇 개가 자갈길 옆에 놓여 있었고 나무 판자는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장 가까운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몸이 비명을 지르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아렸고 숨은 얕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알 수 없는 통증이었지요. 어둠 속에 앉아 있다 보니 그제야 지난 시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8해의 결혼 생활, 28해의 밥과 청소와 간병과 침묵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경은 자정이 지난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아직 열어보지 못한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지요. 그 가방을 내려다보는 순간 미경의 손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가방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결혼보다도 이 집에 들어오기 전보다도 오래된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죽은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져 있었고 색은 발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성 들여 관리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누구보다 또렷했던 그 눈빛 말입니다. 이건 내 거다 원래부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선뜻 가방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밤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방의 묵직한 감촉이 계속해서 손바닥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둔 무게였습니다. 결국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잡았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는 공원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비닐 파일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확인하는 순간 미경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가 건물, 역세권 건물, 임대 내역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한미경.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통장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 그러나 수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기록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고 편지가 끝날 즈음에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값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미경의 가슴을 무너뜨리듯 울게 만들었습니다. 벤치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가로등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미경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가방이 가져온 진실이 이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밤 공원 벤치에서 가죽 가방을 열고 세상이 뒤집히던 순간 이후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어떤 날은 숨가쁘게 지나갔고 어떤 날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지만 분명한 건 미경의 삶이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지요. 서울에는 봄이 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아스팔트의 먼지를 씻어내고 아침 공기 속에 흙 냄새와 풀잎 냄새를 남겨두었습니다. 큰 길 가로수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연분홍 꽃잎들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게 하듯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겨울은 물러나고 여린 초록과 따뜻한 노란빛이 도시를 채우고 있었지요. 도시는 여전히 자기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했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으며 버스는 정류장마다 멈춰 서며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바쁜 흐름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한 여자의 인생에 눈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걸음 떨어진 동네 전철이 지날 때마다 바닥이 낮게 울리는 곳에 작은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프랜차이즈도 아니었고 유행을 좇은 인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박한 가게였지요. 테이블은 6개뿐이었고 주방이 훤히 보이는 카운터에 낡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은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그 색이 묘하게 사람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집에 들어온 느낌이었지요. 낮에는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고 저녁이면 작은 조명등이 가게 전체를 노란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메뉴판은 인쇄물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쓴 손글씨였지요. 김밥, 떡볶이, 순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는 음식들. 어린 시절 학교 앞 분식집,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바로 그런 메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음식 사진도 가격표도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 위에 걸린 간판이었지요. 나무판 위에 검은 글씨로 적힌 3글자. 미경이네. 그 3글자를 올려다보며 개업 첫날 아침 미경은 잠시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57회를 살면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떳떳하게 세상에 걸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불리는 이름이었지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과거에 두고 왔으니까요. 이제부터의 삶은 슬픔 위가 아니라 단단한 바닥 위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시작이란 원래 그런 법이니까요. 점심 무렵 참기름 냄새에 이끌린 이웃 몇 명이 들어왔고 가격표를 힐끗 보고 직장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은발의 할머니 한 분도 계셨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과 보리차 한 잔만 시키고 천천히 맛을 보시던 분이었지요. 나도 옛날에 이런 가게 했어. 무릎이 아파서 자식들이 말려서 접었다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가시며 미경의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여긴 잘 될 거야. 사람 마음이 보여. 주방은 곧 미경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김밥 밥을 안 치고 멸치 육수를 끓이고 채소를 가지런히 써는 그 모든 과정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평생 몸으로 배운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배웠던 요리법이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왔고 혼자 오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밥 같아. 사람 냄새가 나. 그런 말들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경은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취향을 기억했고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알아챘습니다. 이 가게는 어느새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를 놓고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4월 말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벚꽃이 다 지고 나무들이 초록으로 가득 찼을 무렵 문 위에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아들 승우였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지친 얼굴, 풀린 넥타이. 그동안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간판을 보고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경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달려가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사랑과 서운함, 기억과 침묵이 함께 섞인 눈길로요.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인 것이었지요. 승우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마다 어린 시절의 부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미경은 아들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그 말은 과거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안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잊고 있던 사람들, 외면했던 관계들,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요. 문 위의 종은 또 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반가운 손님일지 피하고 싶었던 얼굴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작은 식당의 문을 연 지도 어느덧 6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계절이었고 미경 씨 인생에서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자기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해가 기울 무렵까지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리고 손목이 뻐근한 날도 많았지만 그 고단함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버텨내는 피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에서 오는 피로였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어느새 미경 씨의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골들은 문을 열며 자연스럽게 미경 씨 하고 불렀고 그 소리에 미경 씨는 매번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동시에 이 공간의 공기를 마시러 오고 있었습니다. 제각각 다른 의자들, 손때 묻은 테이블, 칠판에 적힌 손글씨 메뉴판, 그리고 미경 씨가 기억해주는 국 간과 반찬 취향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이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미경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냈다는 걸요. 하지만 새 삶이 단단히 뿌리 내리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인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쉽게 놓을 수 없었던, 아니 끝까지 책임지고 마주해야 했던 사람. 시어머니 윤말순 씨였습니다. 미경 씨가 고른 요양원은 크고 번듯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선 언덕 위 2층짜리 소박한 건물이었지요. 오후가 되면 창문으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고 복도에는 늘 깨끗한 이불 냄새와 국화차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미경 씨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직접 끓인 죽을 보온통에 담아 가져가고 제철 과일과 부드러운 양말, 밤에 덮을 담요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 앉아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콩나물국을 드시러 오는 할머니 이야기, 약혼한 커플이 케이크를 나눠 먹던 날 이야기, 뒷문에서 기다리는 길고양이 이야기까지요. 말순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또렷이 꿰뚫어 보던 눈빛은 이제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고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걸요.
눈동자가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고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가끔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사할 때면 손목만 살짝 들어 올려 보이던 그 작은 동작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온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국물을 데우고 있을 때 흐린 하늘 아래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 어머니는 잠든 채로 고통 없이 떠나셨습니다. 미경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강처럼 깊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은 뒤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제단은 소박했고 흰 국화와 촛불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말순 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등이 곧고 눈빛이 단단한 얼굴. 많은 것을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가장 먼저 도착해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공간에서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곧 친척들이 들어왔고 의무처럼 절을 하고 시계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발걸음,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사람의 기운을요. 재훈 씨는 뒤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양복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거나 따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흰 국화 한 송이는 미경 씨가 직접 키운 꽃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일어나며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놓아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미경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와 세상을 연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글씨. 잘 살아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미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심장 가까이에 넣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게로 향했습니다. 문 위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경이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앞치마를 맸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줄 겁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요. 28년 동안 침묵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한미경 씨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기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끝이었습니다.